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1,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과 함께 재난지원금도 좀 재검토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잠시 뒤 본경선에 나설 대선 후보 6명을 선출하는 등 여야 대선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조기현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오늘 전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6시 6분이니까 예정대로라면 지금 아마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인사말이 끝나고 후보자별 다짐이 이어질 예정인데 이제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또 확정되는 대로 현장을 연결해서 두 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 먼저 방역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산세가 거센 상황인데 사실 누구 탓 할 때는 아닙니다만은 엄중한 만큼 좀 방역 대응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일단은 일관되지 못한 방역 대응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가 어떤 걸 근거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소 완화된 방역 지침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코로나 확산 이후에 계속적으로 방역과 민생 두 가지를 놓고 상황에 맞게 계속적으로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일관된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왔고요. 방역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지고 확산이 또 심화되면 그에 맞춰서 강화된 거리 두기를 통해서 또 확산세를 차단하고 또 그 이후에는 그걸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또 민생의 대책에 집중했던 거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대확산이 다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국회 연설을 통해서 이제 사과의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정부의 대응 방침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한 수개월 동안에 보면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었어요. 400~500명을 계속 유지하다가 폭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역을 완화할 만한 사유가 사실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정부의 고민은 있죠. 이제 소상공인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 안 할 수는 없는데 방역적인 측면만 보면 400~500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완화 조치를 시사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K방역의 요체는 뭐냐면 이제 동선을 추적해서 확진자를 찾아낸 다음에 접촉자를 검사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되게 힘들어졌단 말이죠. 왜냐하면 소위 어디서 감염되는지 모르는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30에서 40%가량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K방역의 효과가 미미해졌으면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방역 조치에 대한 다른 검토 없이 완화만 이렇게 시사하게 되면 정보가 없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잘 잡히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적 시각을 느슨하게 하는데 정부가 일조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이죠. 네. 하지만 또 여당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특히나 또 수도권 안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긴 했습니다만 이른바 서울형 방역, 상생 방역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지적하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서두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누구의 탓을 하는 것이 상황 해결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만 이제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국민들께서 다소 느슨한 어떤 방역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따져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이제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초 재보궐선거 때부터 서울형 방역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계속적인 비판 입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장 취임한 이후에도 방역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발표했다 바로 뒤집고 이런 거를 반복했고 또 완화된 어떤 방역 체계에 대해서 계속적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확산이 그렇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수도권 확산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이끈 서울시의 방역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역학조사 체계가 흔들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도 서울시도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의 책임 부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아마 할 말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요체가 뭐냐면 신속 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소상공인 업체가 큰 지장 없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자라는 방역의 새로운 면을 한번 도입하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아마 국가에서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것은 맞춤 방역입니다. 예를 들면 각 단체 기합을 하지 말잖아. 이 단체 기합에 대해서는 서울대 김윤 교수도
사고수습본부에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모든 업종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서 하지 말고 업종별 특색을 정보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해서 업종별 특적을 분석을 한 뒤에 특색에 맞게끔 방역 조치를 하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무조건적인 완화를 주장했던 부분은 아니죠. 네, 사실 뭐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서울시나 뭐 방역 당국이나 다 하나의 정부로 보기 때문에 일방적인 기조를 같이 가져가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한 정치력도 좀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정치권에선 재난지원금 이른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당초 이제 코로나 유행 안정세를 전제로 이제 편성된 추경안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달라졌고 뭐 그 이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좀 다시 설계하자, 뭐 대선 후보 목소리도 있고요.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안의 전제는 이제 코로나 안정세 또 어느 정도의 접종률을 토대로 해서 네. 경기 활성화에 좀 방점이 찍혀 있었던 추경안입니다. 그래서 뭐 지원이라든가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부분에 그 예산안이 집중돼 있었는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대확산 국면으로 갈 것인 것이 전혀 전제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당 지도부나 대선 후보들도 똑같은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요. 아마 오늘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현재 제출된 추경안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수정할지 전체 기조에 어떤 부분이 이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 국회에서도 애초에 이 추경안 자체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게 아니라 꼼꼼히 심사해서 이 책정 정부가 제출한 예산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상황 변까지 고려해서 국회에서 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네. 예결위가 이번 주부터 가동되지 않습니까? 예, 15, 16일 가동됩니다. 네, 오늘 뭐 고위 당정 협의도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야권에서는 아예 추경 다시 짜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추경이 그 당시에 기재부 발표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방역이 잘 되고 있다는 네. 전제에 짰기 때문에 일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10조 이상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예. 적절한지가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소비 쿠폰 문제가 있고 뭐 캐시백 이런 소비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네. 금융당국의 어떤 뭐 통화 억제는 정책과도 또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에 5조 정도를 또 푼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뭔가 현재 코로나 이 정국과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할 문제가 아니고 다시 짜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수기민주주의 하에서 이거를 검토하려고 그러면 예비심사,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하는데 사실 예비심사가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14, 15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얼렁뚱땅해서 넘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부가 이 알을 반영해서 이 엄중함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짜올 필요가 있다. 이런 뭐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 대선 본경선을 질출할 예비 경선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제 구룡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광재 의원하고 정 전 총리가 단일화를 하면서 8명이 남았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탈락하는 거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좀 깜짝 결과, 이변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국민 여론조사 50%, 네. 당원 여론조사 50%인데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추이에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추미애 후보께서 출마 선언한 이후에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이제 3위권 경쟁이 생겼고 약간의 구도 변화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예비 경선을 통과할 것으로 보여지는 분에 대한 지지율 추이가 크게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결과와 같이 5분 정도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경선 통과가 예상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고 예. 과연 이제 어떤 분이 탈락하고 6위로 이제 들어올 것이냐가 이제 관심사이긴 한데 지금 여전히 근데 이제 50% 당원 여론조사가 국민 여론과 똑같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금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좀 되고 있습니다. 국민 뭐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 여론조사에 조금 더 기대를 걸고 있는 후보를 좀 특정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당내 지지 기반이라든가 이제 뭐 이제 취약한 네. 분들이 좀 있으니까 또 그리고 국민적으로 이제 관심을 받았던 분이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이시죠. 이제 젊은 후보고 특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관심을 갖게 된 분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의 지지율이 더 높을 것으로 보는데 이게 당원들에게도 똑같은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 50%, 그다음에 당원, 당심 50%를 합산한 결과가 잠시 뒤에 나올 예정인데 윤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좀 뭐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도 눈에 띄긴 하는데 앞서 뭐 적합도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만 좀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을까요? 근데 국민선거인단이라고 명칭을 붙였지만 사실 국민하고 일반 당원 선거인단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변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권까지는 저는 큰 이변이 없어 보입니다. 순위가 바뀔 수 있어도 네. 사유권에 현재 여론조사상 사유권에 올라가 있는 분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다만 만약에 큰 이변이라면 이제 박용진 의원이 올라가느냐 마느냐이죠. 실제 보면 최문순, 양승조, 김두관 이 후보분들끼리 이제 그 중에 탈락자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인데 이 당원이 만약에 포함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께서 그동안에 이제 토론회 과정에서 이 후보들을 공격하는 입장에 쓰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지지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동안에 받았던 여론조사보다는 국민선거인단으로부터 비토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오히려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이른바 뭐 여권의 1강 1중 구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2강 구도라든지 지금의 어떤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예비 경선 결과를 통해서 이제 어떤 다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 예비 경선은 지지율이나 등수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명 통과된 분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실제 이 예비 경선 과정에서 1위 그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지사 간의 지지율 격차가 어떻게 변동돼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뭐 추세상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맞지만 2강으로까지 불릴 만큼의 격차가 최종 여론조사에서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2강 구도로 보기는 어렵고 이제 다만 본경선이 이제 되는 과정에서는 후보 간 1위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후보 단일화 논의나 이런 것이 전개가 될 것이고 그때 이제 후보 단일화 협의나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단일화되는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가 된다고 하면 아니면 또 다른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재명 지사와의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단일화가 되는 경우라고 하면 뭐 2강 구도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지율 추이로 봤을 때는 2강 구도로 지금 전체 본경선 구도를 보기에는 아직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따가 예비 경선 결과를 좀 놓고 다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예비 경선 과정만 놓고 봤을 때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치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의 TV 토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후보들과 결을 다르게 하기도 하면서 이제 이른바 명추연대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양상이 뭐 역시나 경선 결과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계속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선 투표를 가지 않으려는 이재명 지사의 전략과 2등을 하고자 하는 추미애 전 장관의 전략이 아마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낙연 지사가 어느 정도로 지지세를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선에서도 아마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의 연대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캐스팅 보트를 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은 약간 양상은 달라졌지만 이낙연 전 지사가 약간 친문 지지세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추미애 전 장관이 친문 측의 지지세를 캐스팅 보트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이 묵시적 또는 명시적 연대를 한다면 결선 투표 없이 그 경선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과반 득표가 필요한 부분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추정 장관 같은 경우 이제 이른바 강성 친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 지사 쪽에서도 좀 추 전 장관의 어떤 이런 지지세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요? 연대가 계속 간다면? 네, 근데 뭐 일단은 두 분 간의 어떤 구체적 연대 논의나 협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TV 토론 과정에서 몇 가지 그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같이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연대로 이걸 분석하는 견해가 있었는데요. 사실 뭐 보이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좀 의외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뭐 어떤 두 분 간에 다른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고
또 연대에 관해서 추미애 또 후보께서도 선긋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 연대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본인이 실제 말씀드린 대로 지지층이 겹치는 이낙연 또 정세균 후보와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네. 1위로 앞서가면서 사실 최종적으로 이재명 지사와 1대1 구도를 만들려는 어떤 전략 뭐 이런 것이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선에서 이제 지금과 같이 예비 경선 과정의 어떤 추세가 연결되면서 반 이재명 대 이재명 구도에서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이 같이 입장을 같이 하면서 경선을 끌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현재 입장대로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계속적으로 이재명 지사와는 적정한 어떤 입장과 어떤 우호적 입장을 갖고 견제하면서 이낙연 또 정세균 후보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차별화를 하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의 직접적인 어떤 지지율 추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변수는 21일 날 그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의 또 대법원 선고입니다. 이 선고에 대해서 이게 유죄로 확정이 되느냐 아니면 파기되느냐에 따라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친문의 지지층이 지지 철회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시작이 추미애 전 장관의 고소고발로 됐기 때문에 당대표 시절에. 그래서 아마 이런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낙연 지사에 대한 추미애 전 장관의 질문을 보면 사면론 이런 것들을 제기하거든요. 네. 친문 지지층에서 보면 굉장히 이낙연 지사를 비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이재명 지사를 측면 지원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김경수 전 지사의 판결을 보고 아마 지지 여부를 계속 보낼지 여부를 결정하는 지지층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까지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민주당 얘기는 잠시 뒤에 또 경선 결과 임박하면 다시 한번 꺼내서 두 분께 들어보기로 하고 이번에 야권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를 출범을 하고 내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보면 당 안의 인물보다는 당 밖의 인물에 조금 더 언론이나 좀 관심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경선 준비가 시작이 되면 좀 달라질까요? 근데 이제 현재 지지율 차이가 사실 네.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로 나오고 있고 당내 주자들이 크게 어떤 뭐 변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실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보수 지지층이 현재로서는 윤석열을 통해서만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지가 윤석열 총장에 집중돼 있고 다른 변수가 개입되지 않는 한 현재 추이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처가 관련 의혹들로 인해서 실제 지지율 추이에 변화가 생길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네. 현재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컨벤션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상승해야 될 국면에 상승하지 못한 부분이 장모의 어떤 재판이라든가 처가 관련 의혹 제기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계속 제기되고 또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또 이제 재기 수사를 통해 가지고 수사되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 네. 현재 추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네. 어쨌든 언론의 노출도나 주목도에 따라서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다면 경선준비위원회를 통해서 후보자 등록 이후에 아마 본격적인 예비 주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언론 주목도가 있을 테고 네. 다만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행보가 당내로 일찍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일종의 뭐 전국적은 아닙니다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언론 네. 주목도를 당내로 끌고 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변수가 하나 있는 것이고 김동연 전 부총리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 사실은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아요. 본인이 책을 내는 제목을 보더라도 야권 후보인지 여권 후보인지에 대해서 아직 본인이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럼 최재형 후보와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의 지지율이 급작스럽게 상승할 수 있느냐 여부가 결정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직은 그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야권 인사에 야권 장외 주자로 넣기는 좀 이르다고 볼 수도 저는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본인도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고요. 가능성을 보면 네. 추후에 여권과 모종의 어떤 행보를 같이 할 수 있는 여지도 아직 살아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윤 전 총장의 어떤 행보는 사실 국민의힘 입당 여부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기 입당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조기 입당은 아마 하지 않겠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의 도움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조기 입당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입당하라는 입장이지만 상당히 많은 그 생각들이 거기에 미치고 있어요. 따라서 네. 야권의 단일화 내지 야권 후보로서의 경쟁 이런 쪽으로 아마 초점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의 관계는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이 후보들이 갖고 있지 않은 플러스 알파를 갖고 오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누누이 생각하지만 항상 여권과 야권의 대선 지지율을 보면 40대 40%의 팽팽한 지지율 대비해서 누가 5% 10%를 얻어가느냐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호남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호남의 지지율이 조사기관에 따라서는 27%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호남의 지지율을 견고하게 유지하거나 상승시킨다면 아마 다음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이런 인식이 당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뭐 두 분 다 아시다시피 윤 전 총장이 이제 대선 행보에 본격 나서면서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뭐 부인 문제, 장모 재판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연이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부인의 대학원 논문 표절 의혹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 작성한 학위 논문이 표절된 거라면 이게 이 저작권 침해, 연구윤리 위반 다 해당이 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고 그걸 토대로 대학에서 강의까지 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아마 그 어떤 단체와 뭐 이런 개인들께서 그 이의 제기를 하셔가지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대학이 그 자율적으로 그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윤 전 총장의 대응은 어떻다고 좀 평가하십니까? 지금 그 처가나 장모 관련된 입장에서 이제 일관되게 이렇게 선긋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이 뭐 논문 자체에 대한 문제는 그 박사학위를 준 국민대 이제 그 절차를 통해서 문제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긴 하는데 예. 똑같은 문제들이 다 이 논문에서도 보이거든요. 왜 그 윤석열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만 네. 어떤 그 주변에서는 도저히 일반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어떤 혜택들이 주어졌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논문의 어떤 그 질적인 어떤 몇 가지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논문인데 제대로 논문 심사 과정 없이 이미 통과가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논문 심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본인께서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 또 예외 없는 법원칙의 본인의 어떤 정치 철학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본인 배우자와 관련된 어떤 특혜나 혜택 또 어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처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논문의 문제니까 대학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민주당 시간이 경선 발표 시간 임박했습니다만 윤 전 부위원장 얘기까지만 잠깐 들어보면 이 지사 같은 경우도 가급적 후보자 본인 문제만 갖고 검증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뭐 지금 이른바 준리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인데 좀 대선 후보의 검증 어디까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국민적 관심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관례를 보면 사실 후보자의 부인에 대한 논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있다 그러면 후보자가 뭐 장관 청문회에서도 있었지만 네. 후보자가 그 배우자의 논문에 어느 정도 도와줬는지 이런 부분은 논란이 있었어도 후보자 부인의 논문 문제만 별도로 해서 이렇게 검증 대상 올라온 적이 없는 것이고요. 네.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검증이냐 이런 문제 사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전 총장이 하는 말이 이재명 지사나 정세균 후보의 경우에도 논문 문제가 사실 문제가 불거졌고 이 논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표절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이 판단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가 없는 것이고 네. 몇 퍼센트 일치하면 이것이 표절인지 여부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이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고 봅니다. 네, 윤 전 총장 행보와 관련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입당을 좀 늦추고 11월에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입당을 늦추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마 그 당위성보다는 본인이 판단했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효과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문제로 하고 네. 어쨌든 현재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총장을 빼놓고 야권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자강론을 계속 펼쳤기 때문에 네. 이전은 서울시장 후보 때도 보면 자강론을 펼칠 때는 아마 입당 안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펼쳐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내심 후보자들만으로 일단 경선 절차를 진행을 하고 여기서 선출되는 후보자와 윤석열 전 총장 등과의 어떤 완샷 경선을 기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부위원장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이제 과연 지금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네. 윤석열 후보의 대선 행보가 계속 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기 입당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향후의 야권 후보 단일화까지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를 보면 지난 5월 이후에 윤석열 총장과의 교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 여전히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이 이 대선 국면에서 야권 후보와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야권의 1위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향후 행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본인의 통제하에서 어떤 대권 행보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민주당 예비 경선 얘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당초 알려진 시간대로라면 이제 개표 종료 선언이 있고 6명 컷오프 명단이 발표됐을 텐데 조금 현장에서 딜레이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여론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늘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특별히 8명 중에 이제 2명이 탈락할 예정인데 이변이 아까 없을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있으면 혹시 이제 박용진 후보께서 그동안에 TV 토론에서 보여준 네. 그 언행, 태도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이 어떻게 평가했을지가 어떻게 보면 이번 그 대선 앞으로 본 경선에서 후보자들이 네. 후보자들의 언행에 지침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1위 후보자에 대한 박용진 후보의 맹폭과 그다음에 박용진 후보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었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뭐 새로움을 보여줬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평가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그것이 궁금한 거죠. 네, 지금 화면에 이제 한준호 대변인 모습인가요? 네,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앞서 이제 김두관 후보가 아마 후보자별로 90초 다짐을 하는 그 순서에서 김두관 후보가 아까 선언을 했던 것으로 보였고 아직 지금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별 90초 다짐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표 종료 선언이 있고 직후에 당선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송영길 대표, 또 윤호중 원내대표, 정춘숙 부위원장 등 14명이 참석한 것으로 이제 후보들을 포함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비 경선 통과한 후보들에게는 본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1차 모집이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 본경선은 이제 지역별 순회 경선이 이루어지고 네. 순회 경선을 통해서 선거인단하고 당원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회 경선 할 때마다 이제 발표가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이제 대선 기획단에서 당무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대선 일정 안에 의하면 네. 선거인단 경선을 3차례에 나눠서 그 중간중간에 발표하도록 지금 일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거인단의 여론 향배가 그 지역별 순회 경선에 어느 때부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요하게. 그래서 실제 한 몇 군데 대전에서 시작한 지역 순회 경선에서 1, 2 후보가 어느 정도 그 구도가 고착되지 않고 혼전 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네. 1차 선거인단 여론조사 결과와 그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 당심과 민심이 약간 다르게 어떤 그 특정 후보의 어떤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띄게 보인다든가 당원들 순회 경선의 결과 약간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네. 실제 본경선 전체에서는 지금 예측되는 여론조사와 다른 방향의 어떤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거인단의 모집 규모와 실제 후보 캠프에서 어느 정도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는지가 본경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아직 현장에서 발표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선거인단 규모가 얼마나 될지도 관심인데 사실 뭐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는 워낙 당대표 선거가 흥행을 이뤘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지켜봤을 테지만 이번 여당 예비 경선 과정 흥행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 선거인단의 모집 응모한 인원의 그 숫자보다는 사실은
상당히 생각보다 이제 부드럽게 그 경선 절차가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선거인단이 이번엔 특징적인 것은 3번에 나눠서 모집이 되기 때문에 1차 선거인단이 현재 이제 14일까지 모집이 되고 네. 15일 날 발표가 되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날 발표가 되고 8월 29일인가 또 두 번째 발표가 되고 네. 9월 5일 날 발표가 됐는데 8월 15일 날 발표되는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는 대세론이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상당히 차이가 크지 않은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차 선거인단의 모집과 투표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희 당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TV 토론 당시의 화면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4번의 TV 토론을 거친 이번 예비 경선 좀 총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눈에 띄는 점들. 앞서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뭐 이재명 대 반 이재명도 있었고 또 그렇게 좀 거칠어지다 보니까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른바 바지 논란 같은 논란도 있었거든요. 부위원장님은 좀 어떤 점이 좀 이번에 네, 특이했다고 보십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흥행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관심 있게 보도를 하거나 또 네. 뭐 이재명 지사의 바지 관련 발언 등 해서 실제 그냥 단순히 1차적으로 관심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만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알려졌는데 실제 네. 토론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면 8분의 후보 한 분 한 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국가 정책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설계하고 있는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네. 좀 정확하고 아주 자기의 개성을 잘 살려서 발표를 하셨고요. 이재명 지사야 뭐 계속 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정 성장을 모토로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이제 그 공약으로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는 뭐 말씀을 하셔서 그게 이제 논쟁이 되기도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본인이 그간 오랜 기간 대선을 준비해 오면서 뭐 준비해 온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셨고요.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뭐 총리를 비롯해서 도지사 여러 국정 경험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또 본인의 어떤 품격 있는 언어 또 깊이 있는 어떤 분석 이런 내용들이 잘 부각이 되셨다고 보고요. 네. 전체적으로 각 후보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과 내용, 대통령의 자질을 충분히 잘 보여준 그 예비 경선 과정이었는데 이런 네.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거나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쉽지만 아마 이제 본 경선에서 네. 후보들 개인이 갖고 있는 장점과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나올 이제 결과를 놓고 좀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은 이제 컷오프 이후 본 경선 진출 티켓을 거머쥔 후보 6명이 뭐 어떻게 합종 연응이 이루어질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극적인 좀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변수가 있다면은 본 경선까지 어떤 좀 변수들이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이제 그 경선을 통과한다면 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혁신적인 정책을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권의 후보자들의 토론회지만 사실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연금 개혁이나 공무원 개혁이나 이런 개혁적인 측면의 공약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연금 개혁만 보더라도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네.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히 커지고 있는데 역대 정권도 포함해서 폭탄 돌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박용진 의원께서 통과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공약이 있으면 파격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잠시 말 좀 끊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바로 예비 경선 결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경선 개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이상민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 예비 후보자,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지난 7월 9일 금요일부터 7월 11일 오늘까지 3일 동안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예비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 50%, 당원 여론조사 결과 50%가 반영됩니다. 발표는 특별당규 제14조에 따라서 각 예비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체 9명의 예비 후보자 중에서 총 6분의 당선인을 기호 순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추미애, 기호 3번 이재명, 기호 4번 정세균, 기호 5번 이낙연, 기호 6번 박용진, 기호 9번 김두관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지연되긴 했습니다만 각별한 10분 정도 이상민 경선관리위원장의 발표 들어봤습니다. 일단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최문순 지사, 양승조 지사가 탈락을 한 것 같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그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보면 김두관 지사의 어떤 지지율이 가장 낮게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당내 여론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당원들의 그 여론은 다를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네. 당원들의 지지율을 확보하면 예비 경선을 통과할 후보가 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났고요. 나머지 이제 5분에서는 큰 이변 없이 예비 경선 통과자가 확정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박용진, 김두관 후보까지 6명 안에 들었다는 점 확인하고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기현 전 부위원장님, 또 윤기찬 전 부위원장님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